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아입니다. 예. 오늘도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안한 숙면을 위해서. 오늘 알아볼 것은 도시전설 이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 맨날같이 괴담 제가 읽어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매일 밤마다 무서운 이야기 들으면 밤에 오줌 싸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재밌는 거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오늘 알아볼 것은 교수의 독특한 시험 문제인데요. 대학교 교수님들 중에서 되게 독특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시험 문제로 실제로 냈던 아주 골 때리는 문제들, 레전드 문제들을 모아놓은 나무위키 문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골 때리는 시험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참으로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성균관대학교의 수학과의 전공 과목인 미분 방정식에서는요, 2013년도 기말고사 문제로 여름방학 계획을 서술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점수 배점은 물론 0.00001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점수 가산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건데 뭐가 됐든 간에 시험 문제에 여름방학 계획을 서술하시오 이런 게 나오면은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삭막하기만 한 이 시험 문제들 사이에서 이런 단비 같은 문제가 나오면 좀 재미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성균관대학교에서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공익과 법 연계 전공 일반 과목인 과학기술법이라고 하는 수업이 있는데, 이 과학기술법의 2018년도 2학기 중간고사의 문제의 주제는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법적 성격, 그리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의 법적 성격, 그리고 그들의 팬층인 아미, 이 아미의 법적 성격 등이 출제가 된 적이 있다라고 하네요. 야,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방탄소년단, 이런 아이돌들이 시험 문제로 나오면 얼마나 좀 좋을까? 긴장도 좀 누그러지고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재미있는 시험 문제가 성균관대학교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음은요, 연세대학교입니다. 국어국문학과 교양수업 중간고사 대체 과제가 있었는데요. 이 대체 과제는 에로틱 판타지 소설 쓰기였습니다. 물론 거창하게 말해서 에로틱 판타지 소설인데 야설입니다. 야설. 야한 소설 쓰기. 그때 어떤 한 학생이 교수와 그의 사모님을 소재로 해서 A+를 받은 작품이 있다라는 말이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다르게 학생 본인이 교수를 부적합하게 덮치는 그런 동성애물 이런 걸 써온 학생들은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이 교수님은 사비로 교내 야설대회를 열기도 하는 등 활발한 문학 활동을 하셨는데요. 이 기담의 주인공인 괴짜 교수는 바로 성적 자유주의의 선각자를 자처한 마광수 교수였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죠? 성적으로 약간 개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셨던 몇 분 안 되는 교수님들 중에 한 분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저런 말들도 많은 분이긴 하지만서도 글쎄요, 교수님께서 직접 시험 문제로 야설 쓰기 이런 거 내면 좋네요. 재밌어요. 예. 사실 성이라는 게 말이죠, 감추고 그러면 더 안 좋습니다. 드러내야 돼요. 남녀가 좋으면 성적으로 끌릴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제가 최근에 올렸던 그 이상성욕 알아보는 거, 그거 노란 딱지 맞았어요. 수익 창출이 안 돼. 유튜브도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유튜브 반성하세요. 다음 또 어떤 시험 문제가 있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의 개설 교양인 해양과 인간의 기말고사에는 수년 동안
겨울 바다에 대해서 논하시오라고 하는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높은 점수를 받은 예가 있는데요. 90년대 중반 어떤 한 학생이 겨울 바다는 춥다 라고 써가지고 높은 점수를 받았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떠내려온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어서 중앙대학교의 시험 문제입니다. 문헌정보학과의 어떤 교수님께서는 과제와 시험 결과물을 제출할 때 반드시 만년필로 작성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만년필이 아니라 다른 필기구로 작성하면은 감점입니다. 또 이 교수님은 그해 다른 과목 시험으로는 논어의 하기편을 모조리 한자로 써올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야, 만년필로? 만년필은 쓰기 힘든데. 근데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는 좀 뭔가 알 것 같긴 해. 이 키보드로 또돌또돌 해가지고 프린트해서 오는 거가 보기는 편한데 그만큼 뭐랄까 정성이 좀 없다 할까?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단편적인 빠르게 해치워야지 이런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거기도 하잖아. 프린트하는 게 뭐 진짜로 단적인 예를 들면 복사 붙여넣기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만년필로 하면 그게 절대 불가능하니까 그런 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건을 단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시험 문제를 직접 작성하면서도 한 번 더 내가 복귀할 수 있잖아.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런 시험 문제였고요. 다음은 한국과학기술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이스트죠. 네, 카이스트는 과연 어떤 시험 문제가 있을지 참으로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기상천외한 시험과 과제의 끝판왕이라고도 적혀 있는데요. 이런 시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의 기초생물학 과목 시험 문제로 노사연의 만남, 이 만남의 가사를 영어 미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영작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기초생물학 과목 시험 문제인데 왜 영작하라는 시험 문제가 나온 걸까? 그만큼 영어를 좀 능숙하게 잘 쓰길 원하신 걸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재미있는 이야기네요. 그리고 이어서 일반 물리학 과목 시험도 있는데요. 보너스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센스나 운이 있으면 문제 한 개분의 점수를 얻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주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출제됐던 문제로는 카이스트의 학과명을 전부 쓰기. 모든 학과 이름을 다 쓰는 거죠. 그리고 카포전 종목 쓰기. 네, 카포전은요 카이스트랑 이제 포스텍이라고 해서 인근 대학교인데 연고전 비슷한 거거든요. 거기에 있었던 스포츠 종목 모두 쓰기,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온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당해에 있었던 노벨 물리학상 주제 설명하기 등등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 노벨 물리학상 주제 설명하기 이건 괜찮은데 나머지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지. 여튼 재밌는 문제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카이스트의 물리학과, 이 전통에 가까운 시험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자신의 시험 점수를 일정한 오차 범위 이내로 예측해서 맞게 되면 추가 점수나 성적의 10%를 가산하는 보너스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내가 몇 점을 맞을 것 같은지를 미리 예측해서 82점 맞을 것 같다 딱 쓰는 거죠. 맞았으면은 거기에 추가 보너스 점수 딱 들어가고 이런 식인가 봅니다. 재밌네요. 그리고 카이스트의 물리학과의 어떤 과목의 기말고사는요 24시간짜리 오픈북 시험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 보는 와중에 담요를 덮기도 하고 음식물을 가져와서 시험 중에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이런다고 하네요. 중간에 조교가 피자나 족발을 시켜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시험 문제가 뭐냐?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증명하시오. 야, 24시간짜리 오픈북이래. 너무한다. 너무해. 그죠? 근데 이런 게 시험 볼 때 당시엔 너무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는 과정을 나중에 떠올렸을 땐 재미있을 것 같아요. 하루 꼴딱 새는 게 또 나중에 되게 대단한 추억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튼 그런 것도 있었고, 다음 시험 문제는요 방금 알아봤던 24시간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건데요.
물리학과 3, 4학년들이 주로 수강했던 2010년 전후 수리물리학의 경우에는요. 시험이 금요일 오전에 시작돼서 다음날 토요일 밤까지 진행되는 36시간 이상의 일정을 자랑했던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시험은 오픈북은 물론이고 휴대폰을 비롯해서 인터넷 검색이 가능한 모든 전자기기의 지참과 사용이 허용되었고요. 교수가 직접 그런 검색 수단을 준비하라는 공식까지 내린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봤던 시험 문제가 기초 문제를 제외하면은 대부분의 응용 문제들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100점 만점에 평균이 15점이었대요. 15점이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죠? 진짜 완전 이론 개념 설명하시오 이런 거 빼고 나머진 다 틀리는 정도였나 봐. 그죠? 근데 그 와중에 혼자서 평균을 아득히 넘어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학생도 있었다 라고 하는데 이 학생은 위험하네요. 그죠? 위험해. 이렇게 혼자서 군계 일학 해버리면은 교수님의 눈에 띄어버립니다. 그러면 또 이제 입맛을 꼴깍 다시면서 대학원생으로 진화할 수도 있어요.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죠? 어쨌든 그렇고요. 다음 문제는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답안지를 제출하고 나가는 선착순에게 보너스 점수를 부여하는 교수님도 있었다. 너무한 거 아니야? 야, 최대한 빨리 쓰고 빨리 나가는 애한테 플러스 점수. 야, 기가 막히네요. 이러면은 학생들이 할 맛이 나지. 이러면은 이게 딴 게 무슨 그겁니까? 이런 걸 해야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죠?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뭐랄까 옆에 애를 이기고 싶다 이런 생각이 진짜 들 것 같아.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고요. 다음은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2017년 가을학기 화학과의 물리화학 중간고사 마지막 문제가 자신이 이번 시험을 치르는 동안 발생시킨 우주의 엔트로피 변화량을 추론하여라 라는 거였습니다. 모 학생의 증언으로는 자기가 식사하는 열량을 기준으로 시간당 소모하는 열량을 계산하고 2시간 반 동안 소모하는 열량을 실온으로 나눠서 계산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 역학 뭐 이런 것 때문에 엔트로피가 발생하는데 에너지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내가 시험을 보는 동안에 발생한 에너지를 서술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였던 거예요. 나름의 자신만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쓰는 걸 원하신 거겠죠. 그 중에서 이제 합당하다 싶으면 점수가 들어가는 거고, 누가 봐도 이거는 애가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감점이 들어가는 그런 시험 문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은 경영학과입니다. 경영학과의 투자론 수업에서 주식 투자를 실제로 시킨대요. 과제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모의 투자를 시키는 학교나 수업은 많지만 이 수업은 진짜로 시킵니다. 그래서 4천만 원의 수익을 올린 학생이 있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라는 거네요. 야, 대단하네. 아니 모의 투자 이건 내가 이해하겠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돈을 걸고 돈 수익률로 이제 아마 점수를 얻는 거겠죠. 근데 4천만 원 수익을 올린 학생은 학교 그만 다녀도 되겠는데? 이 정도면은? 그죠? 무섭다. 어쨌든 그런 카이스트의 흥미롭고 재미있고 골 때리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예종입니다. 모 교양 과목의 교수가 실시한 방법인데요. 일단 시험은 강의실이 아니라 교수 연구실에서 1대1로 치렀다고 합니다. 시험을 보러 연구실에 들어가면은 학생에게 랜덤으로 카드 3장을 고르게 합니다. 각각 카드에는 강의에서 지금까지 배웠던 인물, 사건, 중요한 주제 등이 적혀 있는데요. 학생은 자기가 뽑은 카드를 가지고 아는 만큼 교수한테 직접 구두로 설명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계산기를 두드려서 점수를 매겨줬다고 합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자기의 기말 시험 점수와 학점이 나오는 과정을 직접 눈앞에서 볼 수 있으니 스릴 만점이었다고 합니다. 과목은 소련 역사였고요. 교수의 말에 따르면
러시아 학교에서 전통적으로 행하는 구두 시험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야, 그렇군요. 러시아는 이런 식으로 시험을 보니까 러시아의 식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거였나 봐요. 이제 소련 과목이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한예종의 흥미로운 시험 문제입니다. 모 교양 과목 기말고사 문제로 문제가 딸랑 why 왜 이거였습니다. 문제가 why 였던 거예요. 근데 어떤 학생이 그 문제를 보자마자 why not? 안 될 게 뭐 있어? 이렇게 써가지고 만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치, 이렇게 교수님을 자극시켜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야, 이거 봐라. 근데 불쾌하지 않을 정도의 선을 딱 지켜가면서 싹 교수님을 흥미롭게 하면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다음으로 대학원생으로 진학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어쨌든 그렇고요. 다음 문제도 있는데요. 교양 과목 중간고사 문제로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용기란 무엇인가 였는데요. 시험지를 받자마자 어떤 학생이 딸랑 5글자만 적고 제출하고 나갔습니다. 결과는 A+였는데요. 그의 답은 바로 이런 것. 용기란 무엇인가 서술하시오. 바로 이런 거. 탁 내는 거죠. A+, 빡! 이거거든. 모르긴 몰라도 이거 시험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쓴 애들은 다 F예요. 처음에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맨 처음 개척자. 이런 정말 용기. 이런 게 용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재미있는 답이네요. 어쨌든 그런 한예종의 흥미로운 시험 문제였고요. 이어서 한양대학교의 시험 문제도 있습니다. 한양대학교의 모 교양교수의 기말고사 문제는요. 박근혜는 무엇을 혹은 누구를 사랑했는지 배운 것을 바탕으로 쓰시오 라는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뭐지? 뭐지? 근데 이전에 그 다른 학교들도 제가 알아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박근혜 씨를 가지고 시험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 예, 저는 그때 당시에 대학교를 휴학했었나 그래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간에 그 당시 학교들은 그런 걸 되게 많이 했대요. 예, 그래서 아마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양대학교의 모 교양 교수는요. 기말고사 문제로 철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시험 문제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어떤 학생이 그 문제를 보자마자 답안지 B4 종이 한가운데에 거대한 물음표를 그리고 나갔습니다. 결과는 A+. 야, 철학이란 무엇인가? 답이 뭐예요? 사실상 너무 많지. 관점에 따라 다르고 어쩌면 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시험지에다가 물음표 딱 그려놓고 나가는 거지. 철학이 뭐야? 질문하는 거야 결국은. 우리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딱 쓰고 나가서 A+를 받았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어서 서울시립대학교의 문제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의 행정학원론은요. 가상국가를 직접 만드는 과제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뭐 수하나라, 수하국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야 되나 봐. 네, 정말 이 행정에 입각해서 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난이도가 정말 어려웠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어서 명지대학교의 시험 문제도 있습니다. 행정학과의 4학년 과목에는 행정철학을 담당하는 어떤 교수님은 기말고사마다 어린 왕자를 읽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행정학에 대해서 논하시오 라는 문제를 낸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야, 근데 행정철학으로 어린 왕자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지? 여튼 교수님께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이 문제를 매 학기마다 출제하는 이유가 첫 번째로 자기가 어린 왕자를 좋아하고 두 번째로
학생들 중에서 어린 왕자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어린 왕자에 대한 문제를 낸다라고 하네요. 물론 인문사회 계열에서 뭐뭐에 대해서 논하시오 라는 문제는요, 보통 문제에 정답이 없고 내가 그냥 생각하기에 이런 것 같다 라고 하는 학생들의 의견이 궁금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도 웬만하면 정답이 정해져 있진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네요.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한국교원대학교입니다. 한국교대네요. 어떤 교수님께서 대중문화의 이해 이 과목의 시험에서 조조의 기묘한 모험의 주인공 이름을 새로 만들어 보시오 라는 문제를 낸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조타로. 해당 과목은 학생들이 나와서 본인이 선정한 대중문학을 남들에게 발표하는 과목이었는데, 한 학생이 자신의 발표에서 조조의 기묘한 모험을 고르고 주인공들의 이름에는 모두 조조가 들어가서 조조이다 라는 식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물론 조조의 기묘한 모험의 주인공 이름을 새로 만들어 보라는 이 문제는 정식 문제라기보다는 수업을 잘 들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보너스 문제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또 2014년 해당 과목의 기말고사의 경우에는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에 나오는 마녀에 대해 서술하는 문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거네요. 이건 되게 골 때린다. 이건 교수님이 애니메이션 되게 좋아하시나봐. 그죠? 적당하게 뭐 많이 유명한 뭐 너의 이름은 뭐 귀멸의 칼날 이런 것도 아니고, 조조의 기묘한 모험이나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 이건 되게 다 마이너한 장르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은 교수님이 되게 대단한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어서 유니스트, 울산과학기술원이죠. 네, 여기서 쿼터제가 시행되던 시절에 있었던 문제인데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치른 미분 방정식 중간고사에서 어떤 수식을 정리하라라고 하는 보너스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수식에 겁을 먹어서 문제풀이를 포기한 학생들이 많았는데요. 그 문제를 정리하게 되면 정답이 MERRY X-마스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로 읽을 수 있는 그런 교수님의 이 큰 뜻을 몰라보고 학생들이 포기를 많이 했다니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교수님 이 정도면 나름 나는 개인적으로 교수님도 많이 노력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면 낭만이잖아, 솔직히. 그죠? 이 정도는 이해해줘야 돼요.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건대학교의 시험 문제입니다. 북한 사회와 이해라고 하는 과목에서 북한이 왜 우리의 주적인가? 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 문제를 보고 한 학생이 6글자로 된 답을 쓰고 나갔는데 그 답은 김정일 개끼를 적었다고 합니다. 그 답을 쓴 학생은 B+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김정일 개끼 이거가 문제가 봐봐요. 북한이 왜 우리의 주적인가인데 이걸 쓰니까 B+밖에 못 받은 거죠. 그죠? 약간 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해버렸잖아. 파격적인 거는 인정합니다만 아쉽네요. 이건 제 3자인 제가 봐도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원광대학교 시험 문제도 있습니다. 1학년에 원불교의 이해를 듣는 것이 필수인데요. 왜냐하면 원광대학교가 원불교 재단의 학교이기 때문이죠. 근데 해당 과목의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서술형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학생이 원불교의 상징이기도 한 큰 동그라미를 그리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은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는 후문도 있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원불교를 아시면 그렇겠다 생각이 드는데 원불교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원불교 교도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면은, 굳이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자고 하면은 이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는 게 이제 표어예요. 그게 뭐냐,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이 기술을 따라가질 못해. 오히려 기술에 묶여버리는 거야. 우리가 스마트폰 없이 우리가 못 살잖아요. 맨날 쇼츠 내리고 있고 너무 의존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 개벽되는 만큼 우리 정신도 깨어나야 된다라는 게 표어고, 그리고 이제
원만한 정신 수양을 하는 거, 원만한 됨됨이를 만드는 거, 이게 또 원불교의 교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써야 되는데 동그라미를 그린 게 뭐냐면은 원불교의 이제 하나의 대표되는 그 일원상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하나이고 그런 거예요. 그 안에 모든 우주 만물의 교리와 법칙이 다 있다는 그건데 그걸 적고 나간 거야, 학생이. 그러니까 답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죠. 예. 그게 다니까 사실상. 예. 그래서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예네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똑같은 답을 내도 나쁜 점수를 받을 것 같진 않네요. 예. 이거는 워낙 맞는 말인 것 같아. 내가 교수면은 최소 B뿔은 줄 것 같아. 여튼 그렇고요. 다음도 있습니다. 한밭대학교의 어떤 교수님은 시험 문제로 나 땡땡땡을 안다 혹은 모른다 이렇게 OX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을 안다 모른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 교수님이 평상시에 수업 시간 때마다 너네 밖에서 누가 땡땡땡 교수 아냐고 물어보면 절대 모른다고 해라 라고 평상시에 언급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걸 낸 거야. 나는 교수님의 이름을 안다. 교수님을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X를 해야 정답인 건데 학생들이 교수님의 심리전인가 싶어가지고 O를 골랐다가 오답이 나온 학생들이 꽤 있었다라고 하기도 하네요. 야, 이건 진짜 두 번 꽈네. 두 번 꽈어. 괜히 모른다고 했다가 이놈 봐라. 누구한테 지금 받고 있는지도 몰라? 배움을? 이러면서 틀렸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두 번 꽈서 안다고 했다가 틀린 거네요. 이건 너무했다, 교수님이. 자, 다음으로는 캐나다에 있는 워털루 대학교인데요. 여기에도 써 있어가지고 좀 소개해드릴게요. 워털루 대학교의 1학년 미적분 수업에는 기말고사 보너스 문제가 항상 황당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대표적인 문제로는 고양이를 그리시오가 있습니다. 이걸 왜 내시는 거예요, 교수님? 고양이를 좋아하시나? 그리고 어느 해에는 딱 봐도 난해한 적분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 학기의 마지막 수업 때 교수가 보너스 문제의 답은 1이다 라고 학생들에게 귀띔을 해주고 나간 적이 있다 라고 합니다. 근데 학생들은 꼭 두 번 꽂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1이라고 했지만 아니야, 아닐 수도 있어, 한 번 더 풀어봐 이러면서 다른 게 나오면은 그거 쓴다니까. 이게 학생이에요. 네. 어쨌든 그렇고 미국의 또 어떤 대학의 교수는요 매 시험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만점으로 놓고 상대평가를 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해에는 학생들이 이를 역이용하기로 마음먹고 기말고사 때 그 누구도 시험장에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전원 0점, 그리고 0점이 만점이었죠. 그러니까 A를 모든 학생이 가져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네요. 머리가 얼마나 좋은 거야, 그죠? 이게 무슨 미국의 뭐 적당한 대학교가 아니라 존스 홉킨스 대학교네. 2005년 때 상대평가를 역이용해서 시험장에 아무도 안 들어간 거야. 그럼 이제 모두가 다 비교 대상군이 없으니까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죠. 재밌네요. 학생들이 더 이건 교수님보다 뛰어났던 것 같네, 그죠? 여튼 그렇고. 근데 이것도 교수님이 유쾌한 분이니까 그렇지 안 유쾌하신 분이었으면 다 F였어요, 그죠? 여튼 그렇고요. 이어서 건국대학교의 시험 문제입니다. 1980년대에 있었던 시험 문제인데요. 공과대학의 양조공학의 담당 교수님은 중간고사 후에 대학교 앞에 호프집에서 생맥주로 현장 시험을 봤습니다. 바로 앉은 자리에서 자신보다 생맥주를 많이 마시면 무조건 A+를 준다 라는 거였는데요. 생맥주를 그 교수님보다 많이 먹은 사람은 있었지만 조건을 다시 말하자면 앉은 자리에서입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을 가지 않고 먹어야 되는 건데
담당 교수님은 굉장한 술고래였기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10,000cc 이상의 생맥주를 드실 수 있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도 A프를 받은 사람은 없었다 라고 하는데, 그 담당 교수는 다량의 음주로 건강이 좋지 않아져서 1990년대 이후로는 이런 조건이 없이 중간고사를 보게 됐고요. 그 교수님은 2017년에 별세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뭐 딴 건 몰라도 이 자체가 양조공학이니까, 술을 만드는 공학, 그거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죠. 술을 얼마나 애정하고 내가 얼마나 그런지 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가 1980년대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시험 문제였네요. 그리고 순천대학교의 시험 문제도 있습니다. 순천대학교 2019학년도 만화 애니메이션학과 수시 모집 실기 시험의 주제는 BTS의 공연 모습을 표현하시오 였습니다. 근데 학생들 중에서 방탄소년단이 아니라 BTS라고 써있으니까 BTS가 뭐지? 하면서 뭔지를 몰라서 시험을 제대로 못 본 학생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네요. 야, 이건 좀 그렇다. 근데 그죠? 첫 번째로 2019년도면은 물론 방탄소년단이 이제 훨훨 날고 있을 때이긴 했지만, BTS를 모르는 학생들은 멤버가 몇 명인지도 모르고 무대를 본 적도 없을 텐데 어떻게 이런 걸 그릴 수가 있겠어, 그죠? 그래서 상당히 당황할 수밖에 없겠네요. 제가 만약에 아일릿을 좋아하는데 아일릿의 공연 모습을 그려보시오 이러면은 어려울 수도 있잖아, 그죠? 여튼 그렇고요. 다음 건국대학교의 심화교양 과목에서는 중간고사를 마라톤 5km 완주로 대신한 적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는 게, 생활체육 관련된 교양 과목이면 이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공감이 돼요. 결국 기초체력을 키우라는 거잖아, 평상시에. 그러니까 이건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교토대학교의 시험 문제도 있습니다. 일본의 교토대학교. 독일어 수업이었는데 교수님께서 시험 때 책이든 노트든 뭘 들고 와도 좋다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어떤 한 학생이 독일인을 데리고 왔다고. 야, 그래요? 물론 그렇다고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건 대리시험의 일종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지만 그 교수님은 예외적으로 허용해줬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해줘야죠. 독일어 시험 잘 보려고 독일인을 섭외해왔어. 그러면은 이거 허용해줘야 됩니다. 이 정도의 노력은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다음은 어떤 대학교의 연극영화과의 신입생 선발 실기 면접 시험장에서 당일 주제가 자신을 당황시켜 볼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패기 있던 한 학생이 가운데 손가락을 교수한테 fuck you, fuck you를 한 거예요, 교수님한테. 그래서 교수님이 엄청나게 웃다가 이거는 당황시킨 게 아니라 웃겼기 때문에 불합격을 시켰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연극 영화과인데 갑자기 대뜸 가운데 손가락을 올리면 그건 문제가 되죠. 그거는 연기적으로 놀래켜야 되지. 갑자기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그죠? 이거는 아쉽다. 교수님이 조금만 더 오픈 마인드 하신 분이었으면 됐을 수도 있는데 아깝네요. 그리고 이어서 똑같이 연극영화학과의 이제 시험 문제였는데, 다음 사진을 보고 연상되는 연기를 해보시오 라는 주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한 학생이 그 사진의 남자가 저희 이모부입니다. 근데 왜 학교에서 저희 이모부 사진을 도용했죠? 하면서 교수를 당황시켰습니다. 교수는 상의 끝에 그 학생을 합격시켰고요. 학교 차원에서 사과를 하려고 했는데 학생이 연기였습니다. 라고 답변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야, 그렇지. 당황시키려면 이렇게 당황시켜야지. 이렇게 갑자기 뻑큐를 날리면 어떡해요, 교수님한테. 그죠? 야, 대단하네. 근데 저도 이제 연기 쪽을 준비를 꽤 오래 했으니까 드는 생각인데, 연영과 쪽에서 이런 변칙적인 것들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엄청 싫어하기도 하는데 엄청 좋아하기도 하는 것 같아.
합격된 그런 것들 중에서 기괴한 것들 저 되게 많이 들었어요. 연영과인 분들이 주변에 꽤 있다 보니까. 어떤 것도 있었냐면은 한 학생이 목숨을 이제 자기가 끊기로 마음 먹은 학생에 대한 연기를 하는 거였나 봐. 그러면은 그런 주제니까 대부분 되게 막 고통스러워하고 막 괴로워하고 막 그러잖아. 그런 걸 막 표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한 학생이 시험장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서서 이렇게 하늘만 보고 있더래. 이렇게. 끝입니다. 그랬다는 거야. 교수님이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연기한 거야 만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중이었다. 그래서 몇 층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연기였다 라는 말을 듣고 합격시켰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변칙스러운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 또 배우분들 오디션 같은 거 막 썰 들어보면은 뭐 장난 아닌 것들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오정세 배우님께서 하신 게 그 자기가 이제 가족처럼 키우고 있는 햄스터가 한 마리가 있는데 이제 서울살이가 힘들고 그러니까 얘한테 많이 의지를 하고 있다. 뭐 어디 가도 같이 막 데리고 다니고 그러는데 사실 오늘 오디션장에도 데리고 왔다 얘를.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꺼낸 거야. 연기하기 전에. 연기해보세요 하기 전에 이제 자기 얘기를 한번 꺼내본 거야. 근데 자기가 가져왔던 가방에 햄스터 소리가 이렇게 찍찍찍찍 나니까 오정세 배우님이 갑자기 가방을 막 짓밟으면서 조용히 해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이 오디션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하면서 막 가방을 막 밟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것도 연기였던 거지. 연기의 도입부였던 거죠. 햄스터를 진짜 밟은 건 아니고 가방에 스피커 같은 걸 놓고 타이밍에 맞게 이제 햄스터 소리가 나게끔 이제 만들어 놓은 거지. 어쨌든 그런 식으로 되게 예외적인 것들을 연기에서는 좀 고평가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항상 공채 시험 녹음할 때 예외성을 항상 좀 두고 녹음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좋아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제 특정 대학교라기보다는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데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이제 리더스 다이제스트는 미국의 월간지입니다. 잡지. 거기에 어떤 학생 4명이 시험을 보기가 싫어서 교수한테 넷이서 같이 차를 타고 오다가 타이어에 펑크가 나서 시험에 참석을 못했다라고 하자 교수가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학생 4명을 각자 따로 불러놓고 어느 타이어가 펑크 났는지 그리고 어떤 보험사를 불렀는지 대답하라 라고 했다. 천재인데. 진짜 교수님은 괜히 교수님 하는 게 아니야. 이런 거 보면. 그죠? 그 다음으로 하버드의 철학 강의 중에서 강단 중앙에 의자를 하나 놓고 교수님이 이 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라 라고 하는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도대체 무슨 의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대답해서 모범 답안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의자를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했더니 교수님 의자가 보이지 않는데요. 무슨 의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라고 했다는 거야. 야, 메소드 하려면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나도 속이는 거야. 남을 속이기 전에. 그죠? 이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대학교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공자에 대해서 논하시오 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학생이 미물이 어찌 대인을 논하리요 라고 써서 만점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야, 진짜 이거는 내가 교수여도 이건 만점 줘요. 이 정도의 패기는 만점 받을 만해. 왜냐면은 리스크를 감당하는 거야. 자기도 F를 받을 수도 있어. 이거를 견디면서 이런 걸 쓰는 거야. 공자에 대해서 쓰시오. 미물이 어찌 대인을 논하겠습니까? 쓰는 거죠. 이런 거는 A플 충분히 받을 만합니다. 진짜. 다음으로는 동국대학교의 시험 문제도 있는데요. 동국대학교의 문예창작학과의 전공 과목 시험 중에는
학기 초에 제시가 됐던 시 100개를 외워서 쓰는 시험이 출제가 된다고 합니다. 100개를 어떻게 써요? 말이 돼? 이런 특이한 방식 때문에 EBS에서 취재를 한 적이 있대요. 너무한 거 아니야? 그리고 동국대학교의 창의적 공학 설계라고 하는 교양 강의에서는요, 스파게티 국수로 다리를 만들어서 최대한 하중을 많이 견디는 순으로 학점을 준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2003년도에 만들어진 시험이었는데 이후로 연세대, 고려대 같은 다른 학교에도 도입이 됐다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옛날에 KBS에서 스펀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스펀지 94회에 스파게티로 사람을 들 수 있다 라고 하는 실험이 있었대요. 그때 동국대에서 실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고, 다음 이어서 서강대학교의 시험 문제도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입장에서 공산주의를 비판하시오, 혹은 공산주의의 입장에서 자본주의를 비판하시오. 이 두 가지 명제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서 답하라는 사회주의 이론 과목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더 적은 쪽을 택한 그룹에게 추가 점수를 주겠다는 조건을 부여하는 바람에 학생들이 난감해했다라고 하는 후문이 있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진짜 두 번 세 번 꼰 거네. 아니, 기본적으로 우린 자본주의 사회니까 공산주의를 비판하기가 쉽잖아. 그래서 공산주의를 사람들이 더 덜 선택했겠지 하면서 공산주의 입장에서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은 이걸 두 번 꽈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난 자본주의를 또 고를 거야 이러면서 계속 선택을 반복했을 것 같아요. 그죠? 이건 진짜 대단하다. 교수님이 대단하시네. 네. 어쨌든 그런 문제였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성균관대학교의 시험 문제입니다. 필수 교양이었던 영어 발표 과목 중 원어민 교수 강의에서 기말고사 채점 기준에 복장을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100점 만점 중에 복장 점수가 80점이었는데요. 정장이 없는 경우가 많은 1학년 학생들은 대부분 기말고사 점수가 30점을 밑돌았다고 합니다. 결국 학생들의 투서와 민원 제기를 통해서 그 다음 해에 해당 교수가 파면됐다라고 하는데, 야, 이거 좀 너무하네. 복장 점수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80점이 복장 점수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물론 반대로 생각하면 복장만 갖춰왔으면 80점은 주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필수 이 과목이니까 영어가 보통 1, 2학년 때 필수로 듣게끔 하는 외국어 과목이 하나씩 있죠. 근데 1, 2학년 때 솔직히 정장 있는 사람 몇이나 있냐고. 없는 애들이 더 많지. 그러니까 난감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여튼간에 아주 골 때리고 신박한 그런 시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결국은 이제 보면서 느낀 점이 세상은 넓고 이상한 사람도 참 많다, 이런 게 아니었나, 이런 주제를 느끼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유서였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뵙죠.